그러니까 투자의 세계는 원래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금이 안전하다는 건 하나의 미신일 뿐이에요. 예금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해지가 안 돼요. 단기적으로 1년, 2년, 3년은 괜찮겠죠. 5년 이상 되면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건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은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나라의 경제 3주체, 국가, 기업, 개인이 있죠. 국가와 같이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국민연금, 기업과 같이 준비하는 것은 기업연금인데 우리나라의 공식 용어는 퇴직연금이죠. 세 번째, 내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급여에서 자동으로 떼감도 되거나 법정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전 소득에서 떼간다는 겁니다. 세후 소득이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들 급여가 올라가면 걔도 그거에 맞춰서 국민연금은 축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죽을 때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장수 리스크라고 그러죠. 장수 리스크라는 것은 올해 삶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상의 문제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시점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 시점의 문제와 비용상의 문제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제도예요. 물론 이제 젊은 세대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존 세대보다는 조금 이제 불리해지는 건 맞죠.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면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민간 금융 부분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30년, 40년 뒤에 인플레이션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제도고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 해지 능력과 죽을 때까지 줄 수 있는 장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제일 핵심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금액을 생각하는데 금액이 아니라 기간이에요. 국민연금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죠. 퇴직연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DB형과 DC형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퇴직금이에요. 퇴직연금 차원에서는 DB형. 옛날 퇴직금 제도와 똑같은 거예요.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퇴직할 때 알아서 돈을 주겠죠. DC형은 뭐냐면 회사에서 매년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급여의 12분의 1이에요. 한 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매년 여러분들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계좌가 내가 계좌에 돈이 찍혀있어서 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DB형이든 퇴직연금이든 DC형이든 모두가 다 이건 퇴직할 때 뺄 수 있는 겁니다. 퇴직하기 전까지는 다 묶여있는 거예요. 이게 퇴직금 제도예요. 퇴직금 제도의 가장 좋은 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급여가 올라갈수록 적립액이 더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은 세전 소득에서 떼가는 거예요. 내가 세금 내 거 딱 내고 거기서 남은 돈 가지고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IRP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를 가입하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세후 소득으로 내가 가입을 하면 정부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연금저축계좌를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숫자 4개가 있습니다. 3, 6, 9, 18. 다 3의 배수죠. 369, 369 게임 있잖아요. 그거 외우시면 되는데 시작은 9에서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 세액공제 받으시거든요. 그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69에서 9가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여러분들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를 합해서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연금저축에 600, 개인형 IRP에 300. 그러니까 36, 98, 9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 그중 600만 원은 연금저축계좌, 300만 원은 개인형 IRP. 그럼 18이 뭐냐?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돈은 1,8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는 돈은 900만 원인데 세액공제 받지 않은 900만 원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어. 언제든지. 그럼 추가로 된 900만 원은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다시 369 연금저축계좌에 900만 원 납입하시면 돼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셔야 내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나머지 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연금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개인형 IRP는 연금 지급 개시 전까지 칠 수가 없습니다. 다 정리되시죠? 369, 18만 외우시면 돼요. 다 정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떻게 운용하냐 이것만 남게 되겠죠. 몸은 건강한데 현금이 다 떨어지면 그게 뭐죠? 은퇴 파산 리스크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오래 살아요. 오래 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근데 물가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내가 퇴직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많이 오신대요. 일찍 파신 분들이 오신대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반토막이 났어. 막 화가 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돼요, 감정이.
근데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2배 먹고 팔았어요. 근데 이게 10배 가잖아요. 그럼 두고두고 안 잊혀져요. 반토막 난 거는 내가 적응하고 잊혀지는데 10배 간 거 내가 2배밖에 못 먹으면 이거 평생을 안 잊혀지고. 직장 다닐 때는 심플합니다. 왜냐면 오로지 자산 축적만 하면 돼요. 생활비는 급여에서 계속 조달이 되거든요. 퇴직한 이후에는 내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하면서 그다음에 운용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리스크도 대비해야 되고 몸은 건강한데 현금이 다 떨어지면 그게 뭐죠? 은퇴 파산 리스크가 되겠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오래 살아요. 90까지 사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게 되게 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오래 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근데 물가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내가 퇴직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퇴직 시점에 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크게 한번 손실을 입으면 회복이 안 돼요. 퇴직 시점 전후란 시기에 몰빵 투자라거나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원금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 무리한 투자가 되면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은퇴 파산 리스크, 장수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감안한 전략을 짜야 돼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건보를 줄일 수가 없어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는 75세 이후에 후기 고령기라고 그러는데 후기 고령기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의료비의 50% 이상을 씁니다. 여러분들 55년생이 75세가 안 됐습니다. 20년간 1,600만 명이 넘게 후기 고령기로 접어드는 겁니다. 지금도 건보료 재정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런 구조에서 이것이 감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구조적인 측면과 현재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면 건보료를 정부가 깎아주고 이러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법인을 만들어서 건보료를 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다수의 내 집 한 채 있고 현금 몇 억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투명하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투명한 나라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 사례 아니지만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됐으니까 매월 적립 투자를 23년째 하고 있어요. 한 달도 안 빼놓고. 매월 적립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망할 수가 없어요. 큰 돈은 못 벌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투자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강제 저축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제 행동 재무학 학자들이 이제 많이 쓰는 것들 중에 이제 오디세이아 이펙트, 사이렌 이펙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오디세이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트로이의 전쟁 아시죠? 그 트로이 전쟁에서 목마르의 병사가 숨겨 들어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또 오디세이아가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 그 중간에 섬이 하나 있죠. 몸은 새 모양을 하고 얼굴은 아름다운 여성이 머무란 세이렌이라는 괴수가 살고 있습니다. 이 괴수가 이제 노래를 부르면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멍해 있는 사이에 소용돌이가 쳐서 다 죽죠. 그래서 오디세이아가 부하들한테 명령을 하죠. 나를 돛대에 묶어라. 그리고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난 풀지 마라. 너희들도 귀에 밀랍을 막아라. 절대 빼지 마라.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노래를 다 듣고 오디세이아가 고향에 오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 결박 기능이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축이나 투자할 때는 사람들한테 자율권을 많이 주고 선택권을 많이 주면 그 사람들 연금도 더 열심히 넣고 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저축하게 해야 훨씬 더 저축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박을 시켜놔야 된다. 오디세이아가 자기를 결박했듯이. 결박하는 상품이 뭐예요? 연금저축 계좌 같은 거예요. 퇴직연금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수단인 거예요. 장기적 사고는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에 맞는 거는 로또 복권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많은 연구도 있죠. 이거는 요즘은 이제 심리학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인간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타인처럼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은 현재는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미래는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급박한 일이 있어. 자녀 교육과 예를 들면 노후 준비. 당연히 자녀 교육에 올인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본성에 맞지 않는 짓을 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명금저축 계좌라든가 ISA라든가 퇴직연금 계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립식으로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 선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 전략을 써야 된다.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바닥에 서서 꼭대기에 팔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누가 말립니까? 그거 굉장히 대단한 능력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바텀 피싱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닥에서 잘 사는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거는. 이거 그러면 내가 절묘하게 미장에 있다가 딱 팔아가지고 국장에 왔으면 딱 좋겠지만 그렇게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은 좀 비겁하게 투자해야 된다. 다리를 걸쳐놓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장이 아무리 좋아도 한 20%는 국장에 발 담궈놓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국장이 다 좋아도 미장이 한 20, 30% 발 담궈놓고,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놓고 지역 간에도 내가 큰 돈은 못 벌어도 포모는 안 온다. 그러니까 저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 하시면 돼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도 포모 오는 겁니다. 근데 자산 배분해놓고 투자를 하시면 포모도 안 옵니다. 근데 크게 못 벌죠. 그렇지만 길게 보면 가난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쏠린다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항상 쏠리면 그 결과가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짧지만 제 경험적으로도. 피터 린치가 이제 생활 속의 발견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면서 자기 아내가 스타킹을 샀는데 그에다 주식을 샀던 얘기라든가 의류회사 이런 것도 대박난 얘기를 하는데 쉬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터 린치는 지금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냥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역사상 위대했던. 우리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같은 때가 어찌 보면은 위험하지 않을까? 돈 번 사람이 너무 많을 때 포모된 사람도 많아서 같이 움직이면 사실 좋았던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좀 편안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넌 어떻게 하느냐? 저는 개별 종목보다는 펀드나 ETF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것도 이제 액티브 펀드 안 하잖아요. 저는 액티브 펀드 비중이 더 높아요. 저는 지금도 액티브 펀드가 좋거든요. 근데 딴 데도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펀드 수수료 받으려고 그런대요. 뭐 당연히 저도 수수료 내고 있죠. 근데 뭐 싫으시면 안 하시면 되고, 뭐 요즘 ETF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직접 투자로 개인 투자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자산 배분을 먼저 해 나가는 습관을 더 들이는 게 좀 게을러질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자산 배분을 내가 매일 볼 필요 없거든요. 내가 뭐 한국이랑 해서 미국이랑 50대 50 넣었는데 이 비율을 제가 뭐 매일 비율을 조정하겠습니까? 뭐 1년에 한 번 조정하거나 아니면 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한 번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본인에 관한 문제예요. 바쁘게 투자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에 하나가 월급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모라는 게 이제 피어가 들어가는 거고 미싱인 거죠. 내가 놓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들은 다 부자가 되고 있는데 나만 가난해지고 있는 게 이제 포모죠. 이걸 가지고 뭐 전에 어떤 뭐 유튜브를 보는데 요즘 정신과에 많이 오신대요. 일찍 파신 분들이 오신대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반토막이 났어. 막 화가 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돼요, 감정이. 그래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2배 먹고 팔았어요. 근데 이게 10배 가잖아요. 그럼 두고두고 안 잊혀져요. 반토막 난 거는 내가 적응하고 잊혀지는데 10배 간 거 내가 2배밖에 못 먹으면 이거 평생을 안 잊혀지고 요즘 이런 분들도 또 포모가 온 거예요. 왜? 벌긴 벌었는데 덜 벌어서 포모가 온 거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투자에서 인간의 시기심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 감정에 노예는 되지 말자. 인정하되 노예는 되지 말자. 기회는 또 와요. 투자에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기회가 없어서 투자가 못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동경제 학문 창시한 다니엘 커너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시기심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 수입이 얼마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옆집 사람보다 많이 버는 것에서만 신경을 씁니다. 영국의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여동생의 남편보다 1파운드만 더 벌면 내가 부자다. 커너먼 교수가 이제 수익사 안락사를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이슨 치바이크라는 저널리스트가 합니다. 평생을 다니엘 커너먼 교수는 인간의 편향을 연구를 했죠. 물어보죠. 당신은 평생을 편향을 연구를 했는데 극복을 했냐? 못했다. 근데 실수를 빨리 인정하는 법을 배웠다. 저들도 못 바꾸는데 내가 어떻게 바꿔? 인정하고 살고 빨리 인정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그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심, 원망, 복수심, 자기연민,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감정도 굉장히 파괴적인 감정으로 봅니다. 재앙적인 사고방식이다. 자기 연민은 편집증에 가깝고 편집증은 고치기 매우 어렵다. 절대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당신을 깨우는 지식 시대